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객관적 상가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객관적 상가물이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작가가 자신의 정서와 사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찾아낸 사물, 사건, 정황을 이루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감정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대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통해 작가의 감정이입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감정이입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화자가 직접 토로하지 않고 사물의 이미지를 빌려 감정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에게 낫달이라는 시조가 두 편이 있습니다. 이 두 편을 가지고 객관적 상가물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낫달. 한낮에 드는 잠을 못 본 척 해주시게. 헛입을 덮으쓰듯 구름 뒤에 숨는다. 밥장사 3년 반 만에 대리운전하는 강씨. 첫 번째 작품은 단시조로 저의 초기작입니다. 초장은 시적 대상이 화자에게 말을 거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남들은 일하는 시간에 낮잠 자는 모습을 못 본 척 해달라는 말이죠. 화자와 시적 대상이 개별적입니다. 중장은 그를 지켜보는 화자의 눈길이 뒤따릅니다. 밤에 뜨는 환한 달과 달리 희미한 낫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잠든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종장에 들어서자 낫달은 대리운전하는 강씨로 치환됩니다. IMF 사태 당시 많은 직장인들이 명퇴를 했습니다. 이름처럼 명예로운 퇴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마디로 잘리는 것이었죠. 이전에는 생소했던 명퇴란 말이 이후로는 자주 듣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명퇴자들은 경력에 비해 낮은 처우의 직장을 구하거나 그마저 어려우면 창업을 해야 했죠. 그때 창업자의 다수가 택하는 게 요식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식당 일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음식 맛이 좋다고 장사가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위치가 좋아 임대료가 비싼 가게라서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니죠. 집신 장사도 한 자리에서 3년이란 말이 있듯 적자를 감수하면서 3년을 버텨도 생산이 없자 문 닫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 대리운전 기사로 전업한 강씨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옮겨놓은 것인데 여기서 낫달은 강씨의 처지를 비유하는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낫달에서 밤새워 운전하고 낮에 잠을 청하는 강씨의 생활상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낫달엔 작가의 감정이 실려 있는 건 아니므로 객관적 상가물로 작용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작품 낫달을 보겠습니다. 낫달. 이 길을 너 만나러 실눈 뜨고 건너간다. 넌 내가 희영청 빛나기를 바라지만 한낮의 파리한 민낯 할일 없이 드러낸다. 부신 해에 가린 생은 안 봐도 그만인가. 밤이 주는 황금빛 꿈 난들 왜 없겠는가. 어쩌랴 비중기직의 맡은 역을 해낼 뿐. 두 번째 작품은 낫달의 속성에서 사유가 더욱 확장되어 시대의 새로운 산물인 비정규직이라는 존재를 이수의 연시대로 담아냅니다. 이번에는 작가의 감정이 깊이 이루어져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는 객관적 상가물로서의 낫달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수 초장에 실눈 뜨고 가는 모습은 비정규직이 되어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입지에
늠름하지 못한 표정이 읽힙니다. 가족들 앞에 면목이 안 서는 거죠. 부신해에 가린 생은 쳐다보지도 않는 사회의 차가운 냉대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청 빛나지는 않지만 떳떳하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이수 종장에서 어쩌랴 하며 모든 걸 받아들이는 한마디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비중기직이었기에 보다 진솔한 감정이입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낯달과 같은 객관적 상관물 없이 비중기직의 심정이나 야한을 그려내려 했다면 푸념이나 다름없는 서술로 갔을지 모릅니다. 10중 8구 그랬을 것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작품 전반을 하나의 은유로 꾸며 독자의 만남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저는 이 작품으로 유호시조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하게 됐죠. 계속해서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한 졸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먹이라는 작품입니다. 먹. 세상은 더 넓어도 벼르 속을 오갈 뿐. 가진 재주라고는 이 몸 갈아 짓내는 일. 부촉이 목 죽일 동안 땀 식히며 보고 있다. 제가 건설 현장 인료직 근로자로 생활할 때 이야기를 먹이라는 객관적 상관물로 옮겨본 작품입니다. 세상은 참 드넓습니다. 하지만 먹은 제 몸이 다 닳을 때까지 벼루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벼루를 떠나는 순간 먹은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제 몸에 물을 묻혀 먹물을 만들어낼 때 존재를 인정받는 먹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겹치며 이 작품이 탄생합니다. 먹물이 사용자인 붓은 우아한 몸짓으로 목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구석에서 바라보는 먹은 붓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자신을 부려먹기만 하는 상대방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중장 후구를 다시 볼까요? 이 몸 갈아 짓내는 일이라는 구절은 절로 따라온 게 아닙니다. 처음엔 이 몸 갈아 내는 먹물이라 했다가 너무 직설적이라 이 몸 갈며 흘리는 땀으로 했더니 종장의 땀하고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럴 땐 덮어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적절한 시효를 얻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힘든 일을 마친 동료가 한숨을 푹 쉬며 아, 진 다 빠졌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이라는 시어가 제 가슴에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종이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벼루와 붓은 먹과 함께 문방서우로 불리는데 이의 글 속에서는 친구 사이라기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하자의 상황이 반영된 탓이겠죠. 다음은 2002년에 낸 시조집 당신 원본인가에 수록된 졸시입니다. 겨울 저수지. 본디인의 모습은 물 아래 묻어두고 누군가의 둑이 되어 살기로 작정했다. 긴 가뭄, 드러낸 바닥, 주저앉기 전까지. 가두둔 게 아니었다. 끌어안은 것이었다. 가슴이 잠기도록 품속에 채운 나날. 저들녘 목말라 할 땐 아낌없이 전물렸다. 줄 끝도 거들 끝도 이제 더는 없다는 듯 수위가 남긴 자국 지어버린 몸뚱어리 한 생을 마르도록 산 수많은 둑이 있다. 긴 가뭄의 바닥을 드러낸 기열 저수지의 풍광이 객관적 상가물 역할을 하는 작품입니다. 가뭄으로 말라버린 저수지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물이 간절한 농민에게는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저수지 바닥은 타들어가는 농심을 대변합니다. 도시인의 경우 연극이 끝난 무대처럼 텅 빈 풍경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겠죠. 만수의 저수지가 충족이라면 바닥이 다 드러난 저수지는 소진을 의미합니다. 다 썼다는 것이죠. 사실 그 무렵 제가 어깨를 다치고 장기간 재활 과정을 가지면서 체력이 한풀 꺾인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겨울 저수지를 보며 제 모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수 초장에 물 아래 묻어두었던 본디 내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한여름 저수지 수면에 비친 하늘을 우러러보며 비상을 꿈꾸던 청춘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둑이 되어 살기로 작정한 마당에 그 꿈은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종장은 세월이 흘러 장성한 자식이 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둑의 구실을 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끌어안고 있던 존재가 품속에서 벗어났을 때 무거움을 드러낸 홀가분함보다는 허전함이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수 종장에 이르면 서정자의 감상에 머무르지 않고 순간적으로 의미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한 생을 마르도록 산 수많은 둑이 있다라는 전언이 있어 그렇습니다. 하여 작품은 작가 개인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자식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아상인 동시에 인간 본연의 성정이 반영된 사회상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한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개 대상을 의인화시켜 하저와 대상 간 일체감을 형성함으로써 독자 또한 친밀하게 정서적 공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